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지금 리카르도 비교 우위론을 하고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그 비교 우위론의 예를 통한 간단한 케이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생산 가능 곡선을 정의를 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그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대 가격, 임금, 그 다음 공급이라는 것이 이제 공급 곡선을 유도합니다. 아마 오늘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금, 생산 가격과 임금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결국은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발생하느냐. 즉, 무역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양국에 있어가지고 물건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생산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 소비량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이익이 있느냐,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 게인스 프롬 트레이드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무역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무역 전에는 국내에서 뭐 둘 다 생산했다가 둘 다 소비를 하겠는데, 무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떤 재화의 생산은 늘고 어떤 재화의 생산은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방향.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가격이 바뀌니까 소비와 생산이 바뀝니다. 즉 가격이 바뀐다. 기존에 있는 국내 가격에서 이제는 무역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되는, 즉 무역하는 두 물건의 상대 가격이 기존 국내 상대 가격하고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싸지는 물건은 그러니까 수입되는 물건은 싸지고 수출되는 물건은 비싸질 겁니다. 수출되는 물건이 빠져나가니까 공급이 줄게 되니까 비싸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되는 물건이 더 들어오니까 옛날 가격보다는 더 싸지게 되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상대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임금, 그 다음 공급량을 봅니다. 임금을 왜 보냐 그러면, 결국은 생산의 변화라는 것은 여기서는 생산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알아가지고 자기가 입맛에 맞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데서는 더 많이 생산되고, 그러면 거기서 공급이 더 느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빠져나온 곳에서는 일할 사람이 줄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금의 변화, 임금의 결정 변화까지 같이 보게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은 고용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공급량이 바뀌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상대 가격을 정리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화폐가 있는 경우에 뭐 물건의 가격을 액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화폐가 도입되면 물건의 현재 우리 생활과 비슷하게 물건의 가격은 얼마다, 몇 달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화폐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두 물건만 있다 그러면 물건의 상대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 물건의 가격은 다른 물건의 양으로, 물건 한 단위의 가격은 다른 물건 양으로 나타내죠. 그게 이제 상대 가격입니다. 상대 가격이고, 상대 가격하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하고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생산이 결정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 가격과 기회비용이 다르다 그러면 그때는 한 물건만 생산되는 겁니다. 만약에 폐쇄경제에서 어떤 나라, 현재 두 재화 경제죠. 두 재화 경제라면 결국은 두 재화가 다 생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생산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물건의 상대 가격, PW분의 PC죠. 이거는 두 물건의 기회비용, ALW분의 ALC죠. 이거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이게 상대 가격이,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기회비용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때는 치즈 산업 임금은 포도주 산업 임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월급 많이 주는 치즈 산업으로 근로자들이 다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치즈만 생산되고 와인은 포도는 생산이 안 되는 경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상대 가격이,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이 기회비용보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와인 근로를 통해 가지고 받는 임금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때는 다 와인 농장으로 가버리고 치즈 생산이 하나도 안 되죠. 그리고 둘 다 생산되려고 그러면 유일하게 이 경우를 하는 이야기죠. 둘 다 생산되려고 그러면 상대 가격과 이 기회비용이 같은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둘 다 생산됩니다. 물론 그때는 어느 쪽에 얼마큼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 기술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디서 얼마만큼 생산될 것이냐, 이제 이때는 그 부분은 결국은 수요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치즈하고 와인하고 수요에 따라서 뭐 반반 아니면 4분의 1, 4분의 3 뭐 그런 식으로 아마 결정되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만 둘 다 생산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격이 있는 화폐가 있는 경우, 즉 어떤 가격 자체를 물건의 양이 아니라 제3의 자인 화폐로 정의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봤죠.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봤고, 자, 그래 양국 다 둘 다 소비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 어쨌든 요게 충족된다라죠. 상대 가격하고 기회비용이 같다. 또는 이게 임금이죠, 그죠? 치즈 산업에서의 임금, 이게 와인 산업에서의 임금입니다. 두 산업에서의 임금이 같아야지 둘 다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생산되는 경우라면, 한 나라 내에서 폐쇄 경제에서 둘 다 생산되는 경우라면 상대 가격은 이 기회비용하고 같게 되고, 또한 두 산업에서의 임금도 같아야 된다. 그래야 두 산업이 공존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국 모형, 이국 모형을 도입하죠. 한국 내에서 그렇게 했고, 이국 모형을 도입하면 이국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첨자만 도입했습니다. 첨자만 도입했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비교 우위라는 것은 결국은 기회비용이 낮은 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기회비용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회비용, 이것은 소위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그 분자에 있는 것의 기회비용이죠. 분모는 그 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뭐 포기하게 되는, 생산을 포기하게 되는 재화의 그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즈의 기회비용이고, 그러면 이거하고 상대국의 치즈의 기회비용, 상대국의 치즈의 기회비용은 이게 되겠죠.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기회비용이 어디가 낮냐라는 거죠. 기회비용이 낮은 곳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즉 생산의 비용이 낮다라는 거죠. 생산의 비용인데 절대 비용이 아니라 기회비용. 절대 비용 차원에서는 뭐 한 나라가 둘 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무역이 된다. 무역이 되는데 왜 되냐? 기회비용이 낮은 것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자국이 치즈 산업에 기회비용이 있다. 치즈 생산이 더 싸게 치즈를 생산할 수 있다. 거죠.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인데 앞에 얘 같이 뭔가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울기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음의 기울기고 우하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는 음이고, 이게 낮다는 것은 그 음의 절대값이 더 작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나라는 한 1원 정도 기울기였죠. 기울기였고, 이건 이렇다. 실제 이제 뒤에 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고 상대국의 기울기는 이건 2로 나옵니다. 2로 나오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봐서 우리나라가 더 완만하다는 것은 치즈 생산에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가 있는 그런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어떤 무역이든 일어나기 전에 각국에서 포도주에 대한 치즈의 상대 가격은 포도주로 나타난 치즈 기회비용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무역이 없을 때는 외국에서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 더 높다면 포도주로 나타난 치즈 상대 가격이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높을 것이다.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다. 라는 것은 치즈가 더 비싸니까 더 기회비용이 더 높다. 치즈가 더 기회비용이 더 높다라는 것은 치즈의 그러니까 상대 가격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국은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다라면 무역이 없을 때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죠, 그죠? 외국에서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다면 포도주로 나타나는 치즈 상대 가격이 자국보다 외국에서 더 높다. 치즈가 더 비쌌다. 그러니까 자국은 치즈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싸고 치즈는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더 싸다.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치즈를 수출하는 것이고 반대로 와인을 포도주를 수입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조금 더 분석적이라서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개념을 지금 배우게 됩니다. 자,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무역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무역이 있을 때 상대 가격을 알 필요 있다. 그러니까 무역 이전에 비해서 무역 이후의 상대 가격이 바뀌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 바뀐다 그러면 무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뀌었다는 것은 무역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생했고 비싼 쪽은 가격이 떨어지고 싼 쪽은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어떤 중간에 어떤 가격이 됐을 겁니다. 됐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결정되느냐 그것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 알죠. 자, 가격 결정.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그거죠. 가격 결정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그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가격이 시장의 배분을 결정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무역에서도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수요는 뭐 조금 주관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모든 가정을 많이 하죠. 이렇다 저렇다. 근데 이제 여기서 공급을 이제 분석해냅니다. 즉 공급 곡선을 세계 공급 곡선을 유도하는 것이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세계의 치즈의 상대적 공급을 계산하자. 즉 상대적 공급선을 지금부터 유도할 겁니다. 즉 이 상대적 공급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공급한 포도주의 양에 대한 모든 나라들이 공급한 치즈의 상대적인 양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곡선 그려보니까 S라고 나타나죠. 그죠? 스플라이. S 또는 Q 해가 위첨자 S를 붙이죠. Q 위첨자 S, Q 위첨자 D.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다른 것이 공급인데, 스플라이 공급인데 RS입니다. Relative Supply. 상대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상대적 공급. 그냥 공급이라고 그러면 Q 양인데, 양은 그냥이 아니라 두 나라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의 각각의 공급량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치즈의 상대적 공급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두 나라의 치즈의 공급량을 합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다른 재화의 양분의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어렵습니다. 상대 가격을 쓰는 이유가 그겁니다. 상대 가격. 결국은 절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절대 우익 가지고 무역의 방향을 결정 못하죠. 못하고 상대 우익 가지고 비교 우익 가지고 무역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공급 양도 절대 양이 아니라 상대 양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 공급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 공급은 상대적 공급 양이 아니라 상대적 공급입니다. 공급 양이라 그러면 가격에 상응하는 한 포인트고 공급이라 그러면
그 포인트를 다 연결시키는 공급 곡선을 의미하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상대적 공급이라는 것은 공급 곡선을 의미합니다. 상대적 공급 곡선. 가격별로, 가격대별로, 상대 가격대별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상응하는 상대적 공급 양의 조합인 지지의 상대적 상대적 양이하고 사실 공급이죠. 그죠? 상대적 공급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공급 곡선인데, 자, 지금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은데, 37번부터 쭉 가서, 결국은 이 공급 곡선이 어디냐 그러면 슬라이드, 자, 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45번. 이제 8개를 건너뛰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아까 38번부터, 슬라이드 38번부터 44번까지가 요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RS. 자, 이런 상대적 공급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대적 공급 곡선. 자, 이 공급 곡선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이 스페이스를 정의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는 그냥 수요 공급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축은 양입니다. 양인데 절대양이 아니라 상대양이라는 거죠. 상대적 공급을 정의했던 그 상대적 양. 그러니까 치즈는 Y인분의 치즈고 Y는 치즈분의 Y. 이런 식으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건 물론은 치즈의 상대적인 양이고, 이 수직축은 거기 상응하는 가격이죠. 가격도 절대적인 치즈 가격이 아니라 치즈의 상대 가격입니다. 그것은 와인 가격분의 치즈 가격으로 정의된 치즈의 상대 가격이죠. 이렇게 스페이스가 정의되고, 여기에서 공급곡선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공급곡선이죠. 이거는 이제 계단식 공급곡선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나오느냐 봅시다. 가격대별로 보면 되겠죠. 이 치즈 상대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 문제인데, 자,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 딱 두 개 있습니다. ALW분의 ALC고, 요거는 ALW 스타분의 ALC 스타입니다. 자, 요게 각각이 뭐냐? 요거는 자국의 기회비용이죠.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요 위에 거는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요 A 하나하나는 우리가 치즈 한 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시간이죠. 노동시간이고, 이건 와인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 이 두 개가, 요 비율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요거는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죠. 자, 요 자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보다 치즈의 상대 가격이 낮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치즈 생산은 0입니다. 기회비용보다 치즈 가격이 낮다 그러면 치즈 공장에서 일하면 받는 임금이 소위 와인 농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임금이 적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들이 치즈 공장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와인만 생산되고 치즈는 생산 안 되죠. 즉 치즈 생산은 0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또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물론 가정인데 숫자에서 뒤에도 보겠지만 어쨌든 이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경우입니다. 항상 이런 게 아니라 가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ES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숫자에서는 요 값이 2분의 1이 나옵니다. 2분의 1이 나오고 요거는 가정으로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에 비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외국보다 낮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치즈 상대 가격이, 그러면 외국의 상대 가격이 얼마냐? 외국에서도 지금 치즈의 상대 가격이 뭐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지금 세계적인 공급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두 나라 다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데 우리나라에서 이것보다 낮았다 그러면 그때는 치즈 공장에서 일해봐야 와인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임금이 낮기 때문에 치즈 공장이 일 안 한다는 건데,
당연히 그렇다 그러면 외국에서는 더 하겠죠. 외국에서도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와인 공장에서만 일하지 치즈 공장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는 치즈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낮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두 나라에서 모든 근로자가 다 치즈 공장에서는 일 안 하고 와인 공장에서만 와인을 해서만 포도원에서만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국에서의 치즈 공급량은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이 밑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둘 다 0, QC도 0이고 QC 스타도 0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값은 요 영역의 가격에서는 이것보다 더 낮은 이 영역의 가격에서는 공급량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것보다 이 밑에서는 요 선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단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렇게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0일 때는 가격이 이 모든 영역에서 다 공급은 0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치즈 상대 가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국에서는 치즈 공장에서 일하나 와인을 해서 일하나 이거면 같습니다. 그럼 뭐 얼마를 어디서 일할지는 잘 모르겠죠. 뭐 극단적으로 그래도 다 와인을 해서 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몽땅 다 치즈 공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몽땅 치즈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그때는 공급량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물론 이때도 이 가격에서도 여전히 외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인을 해서 일하게 되겠죠. 치즈 공장에서 외국은 기회비용이 이렇기 때문에 와인을 해서 일하는 게 훨씬 임금이 비싸니까 임금이 더 많으니까 치즈 공장에서 일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자국에서만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뭐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이만큼 어딘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까지 할 수 있죠. 맥시멈은 이겁니다. 요 포인트가 의미하는 것은 맥시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치즈 공장에서만 일을 됩니다. 치즈 공장에서만 일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이 이 사이에 있다. 이 사이 영역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이냐. 이 사이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치즈 공장에서만 일합니다. 뭐 여기서는 요 가격 수준에서는 어디를 일하든 관계없지만 요거보다 가격이 조금만이라도 더 비싸다 그러면 포도원에서 일할 이유가 없죠. 치즈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임금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는 이때는 몽땅 다 치즈 공장에서 일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는 완전 특화. 그 다음에 또한 이때는 외국도 완전 특화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특화하냐 그건 모릅니다. 이 가격에서는. 외국은 완전 특화죠. 이 가격대에서는 요 영역에서는 외국은 와인에 특화하고 우리나라는 둘 다 생산한다. 그러나 이 가격 영역에서는 두 나라가 다 특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대, 그러니까 이 영역 가격이 우리나라의 이 기회비용과 외국의 치즈 생산의 우리나라 기회비용과 외국의 기회비용 두 값을 포함한 두 사이 영역에서의 공급량, 상대적인 공급량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공급량. 그러니까 상대적인 공급량은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부존 자원량이 주어진다면 정확하게 계산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공급량이 딱 요 전이다. 여기서 변화가 없죠. 이 사이에 어떤 가격이든지 간에 동일한 공급량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몽땅 치즈만 생산하고 외국은 몽땅 와인만 생산하는 경우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뭐 QC는 ALC분의 L입니다. QC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몽땅 치즈를 생산하니까 L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부존 자원이죠. 주어진 통 노동시간이 L이다. 1000시간이면 1000시간이고 ALC가 1이다. 그러면 1000시간 주어졌다 그러면 치즈는 1000단위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1000시간. 치즈, 우리나라의 ALC가 1이었죠. 그러니까 1시간 일해가 치즈 한 단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000시간이 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치즈량은 딱 1000개가 되는 셈이죠. 1000개. 왜냐하면 외국은 치즈 생산 안 하는 거죠. 몽땅 와인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요게 1000이고 요거는 0이다. 0이고.
반면에 와인을 본다 그러면 와인은 우리나라는 와인 생산을 안 하죠. 치즈 특화니까. 이게 0이고 QW는 0이고 외국은 가지고 있는 자원 몽땅 가지고 와인 생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와인이 L스타다. 그러니까 시간이 구존 자원이 L스타만큼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가 AAW 스타만큼을 나누면 이게 총 생산되는 와인의 생산 단위 양이 되겠죠. 이게 어떤 값이 나올 겁니다. QW는 0이고 QC 스타는 0이고 요거 두 개 값은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점에서의 가격은 값은 가격이 아니라 양이죠. 그죠? 상대적인 양은 이렇게 된다. 숫자가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숫자 가지고 이 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 영역의 가격에서는 요만큼이 상대적인 공급이다. 그 다음에 가격이 여기부터 가격이 세계적인 가격이 세계 치즈의 상대 가격이 이거다. 외국의 소위 뭡니까 그러니까 외국의 기회비용, 그러니까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외국의 치즈 생산 기회비용이죠. 치즈 상대 가격이 외국 생산 치즈 비용이 됐다. 그 치즈의 그 기회비용이 됐다. 라고 하면 이것보다 당연히 이게 높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는 치즈에 특화합니다. 치즈만 생산하게 되죠. 와인 생산은 0이고. 그 다음 외국은 이 가격에서는 치즈를 생산하든 와인을 생산하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뭐든지 알아서 할 겁니다. 알아서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결정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격에서는 요 가격의 상대 가격이 여기 요 수준에서는 공급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한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쟁시장에서는 공급 곡선이 완전 경쟁시장 공급 곡선은 무한대 스펙선이지만 이거는 무한대가 아니라 여기서 딱 끊어지죠. 끊어지는 이유는 부존 자원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지점이 어디냐? 외국이 모든 자원을 가지고 다 와인을 생산했을 때 다 나오는 양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까지가 요 지점이죠. 그래서 요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기하학적으로도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이게 무한대로 되긴 되겠네요.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죠. 그죠? 분모가 0이 되면 위가 적은 값이 돼도 완전히 끝까지 갈 수는 있긴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계단식의 세계적 상대 공급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양국이 있었다. 양국을 합친 세계의 상대적 공급은 이런 계단식으로 된다. 자, 이게 이제 공급이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8쪽부터 44쪽까지 다 그 설명입니다. 한 개씩 다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될 거고. 자, 그렇다 그러면 공급은 나왔다. 그러면 세계적인 규정, 양과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느냐라는 거죠. 뭐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공급이 주어지면 그 다음 수요가 주어지고 교차점이다. 그래서 수요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수요가 이렇게 됐다. 물론 이것도 세계적인 수요입니다. 렐러티브 디맨드입니다. 이것도 그냥 디맨드가 아니라 그것은 똑같이 이렇게 정의되는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와인에 대한 수요량, 이거는 외국의 와인에 대한 수요량, 요거는 우리나라 치즈에 대한 수요량, 요거는 외국의 치즈에 대한 수요량으로 나타나는 상대적인 수요가 만약에 우하향한다. 이거는 이제 계단 형식이 아니라 뭐 당연히 수요니까 우하향하는 일반적인 형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교차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교차한다 그러면 1번 같은 점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냐 그러면 이 사이, 이 수직 부분에서 교차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수직 부분에서 교차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 결론은 균형은 어떤 균형이냐. 결국은 양국 다 특화하는 경우죠.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하고 상대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 즉
가격이 이 두 나라의 상대 가격,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 두 나라 취재 생산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됐다. 실제 우리가 수요 곡선을 관찰하지는 못합니다. 관찰하지는 못하는데 보통 결정된 가격을 통해 가지고 역산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어떤 가격이 됐다. 그러면 가격대에 따라 가지고 균형이 어떻게 되더라. 그럼 그걸 가지고 쭉 우리 추정해 가지고 수요 곡선을 역으로 추정해냅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가격이 여기서 이 사이에서 결정됐다 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그 수요 곡선이 이 점을 그 점을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죠. 통과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양쪽에서 다 특화를 했다. 뭐 다 좀 더 뒤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양국이 다 특화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이에서 가격이 양국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은 그 사이점을 통과했다 라고 역으로 추정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게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고, 그래서 이 사이 여기든 실제 이제 가격은 다르지만 재화의 생산과 그 다음에 소비에서 가져온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만 다르지만 어쨌든 이 사이에서 수요 곡선이 교차한다.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양국에서 특허를 한다. 우리나라는 치즈만 생산, 외국은 와인만 생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이가 아니라 이런데 아니면 이런 데에서 교차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다른 현상이죠. 자, 요 경우를 봅시다. 이거는 이제 수직 부분이 아니라 수평 부분에서 교차된 겁니다. 즉, 이 부분에서 교차했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생산량이 요 Q 다점이다. 이거 세계적인 양국을 합친 수요 곡선입니다. 합친 수요 곡선이 요 점을 통과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2번 점에서는 외국은 와인에 특화를 합니다. 와인에 특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생산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만큼은 치즈를 생산하지만 이만큼은 와인을 생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 다 생산하고, 즉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우리나라의 그 상대 가격으로, 가격은 우리나라의 소위 뭐라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위 기회비용으로 가격이 결정됐죠. 우리나라의 기회비용,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가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가격에서는 결국은 외국은 특화하지만 우리나라는 둘 다 생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가격대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 그 비율은 구체적인 수요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될 겁니다. 또 역으로 봐서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가 특화 안 하고 둘 다 생산했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때 가격은 당연히 이게 가격일 것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이 무역에서의 가격이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무역에서의 가격은 그렇게 결정되고 여기에서 뭐 무역의 방향도 결정되고 가격도 결정된다. 무역의 방향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이제 이 기회비용 두 개만 보면 된 거죠. 두 나라의 기술 수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 그리고 노동 시간만 보면 알 수 있죠. 생산의 시간만, 비율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수입될까 수출될까는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게 이제 무역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대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대 가격이란 결국은 상대 공급과 상대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된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무역의 이익을 하는데, gains from trade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얼마만큼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상대 가격, 여기서 결정되는 상대 가격 내에서는 무역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역의 이익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생산 유형의 전문화. 왜 이익이 발생하느냐? 그냥 단순히 상업을 통해 가지고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죠. 상업을 통해서. 생산의 전문화. 그게 무역 이익의 원천입니다. 생산 유형의 전문화. 그리고 그 생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나라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데서 온다. 라는 얘기죠.
전문화를 통해 가지고 더 생산의 세계적인 효율을 높이는 거죠. 세계적인 효율을 높여 가지고 그 다음에 배분의 효율성, 더 소위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를 높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되고, 가치를 덜 높게 인정하는 사람은 소비를 줄이는 그런 소비의 그 효율을 통해 가지고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의 재배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을 생산하고 비교 우위가 없는 생산량을 줄이는 그 과정에서 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자국에서는 치즈의 상대 가격이 무역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 예에서 우리는 맞죠. 우리나라의 치즈의 기회비용이 외국보다 더 낮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치즈의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런데 치즈의 비교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게 되면, 치즈를 생산해 가지고 더 외국에다 수출하게 되면 결국은 치즈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생산 배치가, 재배치가 일어나기 전에도 당장 무역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 치즈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생산업자는 국내 파는 것보다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외국에다 수출해 버리죠. 그러면 생산을 더 늘리기 전부터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치즈 가격이 오르는 거죠. 치즈 생산 가격이 무역으로 오르기 때문에, 치즈 가격입니다. 가격이. 상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치즈 생산에서 더 높은 소득을 버죠. 그렇기 때문에 치즈 생산이 느는 겁니다. 치즈 생산이 늘어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치즈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이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와인 농장에서 사람들이 치즈 공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즈 생산량이 더 느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이 방향을 이끌어내는 거죠. 가격의 결과가 아니라 가격 자체가 방향을 이끌어냅니다. 가격 자체가 소위 근로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방향을 이끌어내죠. 외국에서는 무역으로 치즈 상대 가격이 내리죠. 공급량이 더 느니까 치즈가 더 싸지는 겁니다. 더 싸지니까 치즈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 월급이 더 깎이는 겁니다. 내가 치즈 공장에서 치즈 받는 양으로는 동일한 양입니다. 동일한 양인데 이제 이 물건 치즈 한 덩어리 양 자체의 시장 가치가 옛날보다는 더 떨어진 겁니다.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와인 양이 옛날보다 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즈가 더 싸졌다. 바꿀 수 있는, 그 나라에서, 외국에서 바꿀 수 있는 와인의 양이 더 줄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보면 포도주의 상대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포도주 생산에서 더 높은 소득을 번다. 그러면 와이너리로 사람들이 직장을 옮깁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물론 받는 와인의 양으로는 동일할지 모릅니다. 동일하지만 상대적으로 뭔가 하면 더 많아지는 거죠. 치즈에 비해. 치즈하고 상대 가격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와이너리를 옮기게 되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소위 생산의 소위 효율화라는 것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무역은 치즈를 포도주로 혹은 포도주를 치즈로 전환하는 간접적 생산 방식이다 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지금 금방 이야기했죠. 무역이 이루어지면 상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상대 가격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려는 양쪽의 가격 변화에 따라 가지고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생산량이 바뀌죠. 그 이야기는 무역이 간접적 생산이라는 겁니다. 무역이라는 것은 치즈를 포도주로 또는 포도주를 치즈로 전환하는 간접적 생산 방법이다. 무역 자체는. 그러니까 무역은 우리나라로는 치즈를 팔고 와인을 사오죠. 그러니까 다른 걸 차원으로 본다 그러면 치즈를 와인으로 바꾸는 공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역 자체가 치즈를 와인으로 바꾸는 공장이다. 그래서 간접적 생산 방식이다. 치즈를 와인으로 바꾸는 생산 방식이다. 무역이 없다면 나라는 소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없다 그러면 둘 다, 치즈, 와인 둘 다 생산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역을 할 수 있다면 각 나라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나라가 소비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교환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자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이런 무역을 통한 간접적 생산 방식으로 다른 물건을 더 많이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무역의 이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그냥 상거래인데 그 상거래가 사실은 간접적 생산 방식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무역의 이익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무역의 이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림으로 구체적으로 영역이 늘어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무역이 허용될 때는 생산 가능 곡선을 넘어가지고 소비 가능성이 확대됩니다.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요게 요 까만 선이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인 그림이죠. 기울기가 아까 2분의 1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숫자에서는 2분의 1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아까 보여준 그림입니다. 그거는 기울기가 2인 그 생산 가능 곡선이었죠. 그래서 이 까만 선이 각각 자국의 각각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이었습니다. 자, 무역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비 가능 영역은 어디냐? 그러면 이 안입니다. 생산 가능 곡선 안이 소비 가능 영역입니다. 생산 가능 영역도 이거고 소비 가능 영역도 이겁니다. 물론 효율적인 점은 이 선상이 되겠죠. 이 선상 어디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이 생산 가능 또한 소비 가능입니다. 그렇지만 무역이 있다 그러면 소비 가능성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자, 무역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가격에 따라가 달라지는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가격은 분명히 아무리 낮아봐야 요 기울기고 제일 높아지면 요 기울기가 됩니다. 2분의 1과 2 사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이 사이다라는 거죠. 이 사이라는 것은 아까 계단식 공급곡선에서 이 수직선,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 사이입니다. 대부분 이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그리고 이 사이에서 결정된다는 것은 결국은 두 나라가 다 특허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설명을 쭉 했죠. 이 수직선 영역에서 수요 옥선이 교차했다. 그러면 양국은 특허를 한다.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은 뭐 이 사이다라는 것은 가격선의 기울기는 이것보다는 가팔라지고 이것보다는 완만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세계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런 기울기일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가파르고 이것보다는 더 완만한 어떤 선, 동일한 선의 양쪽에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 이 점을 통과했죠. 그 이야기는 이게 소비 가능 영역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대한 생산 가능 영역이 그렇고 소비 가능 영역도 이건데 지금은 요 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 나라는 치즈만 몽땅 다 생산한다는 겁니다. 치즈만 몽땅 다 생산해 가지고 교역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이만큼 소비 가능하다. 치즈 다 몽땅 생산해 가지고 자국의 치즈만 먹고 산다 그러면 물론 이만큼 치즈 생산하고 와인은 0이 되겠죠. 0이 되겠죠. 그러나 치즈를 몽땅 수출하고 다 와인을 수입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소비점이 2점이 될 겁니다. 치즈는 0이고 와인은 이만큼. 그러니까 국내 모든 제약 가지고 모든 노동 가지고 와인을 생산해 봐야 이거밖에 안 되는데 치즈 생산해 가지고 팔아서 와인을 수입하면 이만큼 훨씬 더 많은 양의 와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 차이, 요게 무역의 이익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우고 이 사이에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치즈를 이제 수출하고 그거 가지고 와인을 수입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선상의 어떤 점, 물론 내부도 되겠지만 효율적인 점은 이 선상의 점이죠. 이 선상의 어떤 점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 선상의 어떤 점도 이것보다는 효율적이죠.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통한 이익, gains from trade라는 것은 여기서 늘어난 영역이 되는 셈이죠. 이 늘어난 영. 우리가 전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인데 지금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만큼 더 소비 가능 영역이 늘어났다. 더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다. 이게 자국의 경우고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은 이 경우에는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없고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몽땅 와인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지점이죠. 요 생산 가능 곡선에서 요게
몽땅 와인을 생산한 점이죠. 그래 생산해가지고 무역을 통해가지고 이만큼 이 선상을 따라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몽땅 와인을 팔아가지고 치즈만 수입한다 그러면 치즈 수입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 되죠. 자국 자원 가지고 몽땅 치즈 생산해만 맥시멈 이만큼인데 이제는 이만큼 더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역 자체가 gains from trade죠. 무역으로 늘어난 영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은 이런 차원에서 소비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물론 후생 경제학에서 그러면 그게 더 좋은 점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분 문제가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분배를 잘해야 되는데 분배를 잘못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비 가능성 차원에서는 무역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가능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역의 이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가격의 결정.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격의 결정, 상대 공급 곡선을, 세계적인 상대 공급 곡선을 유도해서 결국은 세계적인 균형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또한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숫자의 예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임금, 양국의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임금까지 갈 겁니다. 아까 임금은 결국은 재화의 양으로 나타냈죠. 재화의, 그래 생산되는 물건의 양으로 나타내는 임금이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더 이제 화폐 단위까지도 확장시켜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숫자 예를 보는데 숫자 예를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그림에서 그린 예하고 동일하죠. 홈컨트리 같은 경우에 치즈 생산의 단위당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1시간. 한 달에 생산하는데 1시간. Y는 2시간이다. 앞에 이제 그 교과서 예했죠. 그죠? 앞에 예했죠. 그렇게 되면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같이 봅시다. 그 다음 외국 같은 경우는 치즈 생산에 한 단위 치즈 생산에 필요한 시간이 6시간이다. 그 다음에 와인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한 단위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3시간이다. 라고 합시다. 3시간이다. 자, 이게 이제 주어진 기술입니다. 기술에서. 자, 먼저 그러면 이 4개의 숫자를 두고, 절대 우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절대 우위는 어디 있느냐? 둘 다 자국에 있다. 홈 컨트롤에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절대 우위는 그냥 기술입니다. 기술을 보면, 물론 품질은 다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치즈나 와인이나 동일한 품질, 동일한 양을 만들어내는데, 자국은, 홈 컨트리는 치즈 생산에서는 6배나 생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의 시간으로 동일한 양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와인 생산에서도 거의 3분의 2의 시간으로 동일한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외국은 와인 생산하는데 3시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2시간밖에 필요 안 하죠.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3분의 2 시간으로 우리나라는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즈는 6분의 1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홈 컨트리가 치즈, 와인 두 산업에서 다 절대 우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절대 우위죠. 자, 그 다음에 비교 우위를 봅시다. 비교 우위를 계산하기 위해 가지고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위 기회비용을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치즈 생산하기 위해서는 1시간 필요한데 이 1시간 가지고 와인 얼마 만들 수 있느냐? 1시간 가지고는 와인 반 단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치즈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와인 2분의 1 단위다. ALW분의 ALC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와인 2분의 1 단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이 얼마냐? 라고 묻는다 그러면 그때는 답은 치즈 2단위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은 ALC분의 ALW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니까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거분의 이거고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은 이거분의 이겁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뭐 와인 생산의 기회비용은 우리가 뭐 교과서에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건너뛰고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을 보면 2분의 1이었다. 그러면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얼마냐? 보면 외국은 ALW분의 ALC니까 3분의 6이 되죠.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2다. 즉
치즈 생산하는데 6시간이 필요한데 6시간 가지고 와인 농장에서 일하면 두 단위의, 세 단위 가지고 3시간과 한 단위를 만들 수 있으니까 6시간 가지고는 두 단위의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의 6,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단위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2분의 1인데 외국의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은 2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비용이 2분의 1이 2보다 적죠. 더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상대가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난 뒤에 기회비용으로서 어느 나라가 어떤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비교 우위는 상대적으로 역수기 때문에 한 개만 두 재화인 경우에서는 한 개가 나오면 다음 재는 당연히 딱 정반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치즈에 기회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교 우위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와인 생산에서는 외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뭐 아까 동일하게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죠. 와인의 기회비용이 우리나라는 2고 외국은 그러니까 6분의 3,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반대로 나오죠. 나오니까 당연히 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 비용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이 와인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두 나라의 기회비용을 가지고 절대 비교 우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무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경우에 아까 설명 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역이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치즈의 상대 가격이 얼마냐? 자, 시험 문제 이런 걸 냅니다. 무역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 치즈 상대 가격이 얼마냐? 자, 상대 가격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산량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생산량을 알 수가 있어야 돼. 얼마나 소비량을, 수요량이 얼마냐? 수요수는 알아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둘 다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두 재화가 다 있다는 것은 결국은 둘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소비에서 따져보면 한계 효용을 따져본다 그러면 아주 조그만 소비에 대해 한계 효용이 굉장히 높죠. 소비량이 늘어갈수록 한계 효용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소비가 0이 되지 잘 않습니다. 수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재화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두 재화가 다 생산된다는 이야기죠. 두 재화가 다 생산되려고 그러면 그때는 가격이 얼마냐? 이 경우는 가격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상대 가격이 얼마냐? 상대 가격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대 가격은 둘 다 생산되는 경우다. 그러면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이 상대 가격이라고 했죠. 치즈의 상대 가격은 치즈 생산의 기회비용입니다. 2분의 1인 거죠. 2분의 1. 무역이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 내에서 그때 가격이 얼마일 것이냐. 치즈 가격이 얼마냐? 치즈의 상대 가격은 2분의 1, 단위는 와인의 양이겠죠. 와인 2분의 1 병이다. 2분의 1 갤런이다. 뭐 2분의 1 리터다. 그건 모르겠지만 병으로 하면 2분의 1 병이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와인의 양이 한 단위입니다. 와인 단위, 와인 반 단위다. 반 단위가 치즈의 상대 가격입니다. 외국은 얼마냐라는 거죠. 외국에서도 상대국에서도 무역이 없는 경우에 일단 둘 다 생산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소비가 되고 있겠죠. 그게 이제 상식적입니다. 하나만 생산되고 소비될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히 두 재화가 있다 그러면 존재했다 그러면 두 재화 다 생산되고 소비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는 이 두 물건의 상대 가격, 치즈의 상대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이때도 동일하게 치즈 상대 가격은 치즈의 기회비용과 같을 겁니다. 3분의 6, 2라는 이야기죠. 외국의 치즈의 상대 가격은 2다. 무역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분의 1이고 외국은 포리는 2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병이고 외국은 와인 4병이다. 와인 2병이다. 4배가 되는 거죠. 그걸 딱 보면 자 어느 나라가 치즈값이 비싼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싸고 치즈값이 싸고 외국은 굉장히 비싸죠. 우리나라에 비해서 4배나 비싸더라. 자 그러면 무역이 어떤 방향으로 발생할지는 빤합니다. 일단 무역 발생 전에 각국에서의 가격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 우리나라가 싸구나.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치즈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더 싼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역하기 이전의 각국의 가격을 우리가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면 과연 어떻게 거래가 될 것이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조금 가정이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공급 곡선을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전 세계 월드 프라이스가 결정되려고 그러면 월드 디맨드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교차점이 어디냐,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그 그림의 예하고 비슷하게 그냥 그 중간점을 통과했다. 그 수직선 선상을 통과했다. 제일 중간점인 점이 1이죠, 그죠? 그러니까 밑에는 2분의 1입니다. 위는 2고 그 사이에 뭐 정중간 아니지만 그 사이에 1을 통과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로서는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치즈 가격이 반병인데 세계 가격은 한 병이다. 그 다음 외국에서는 치즈 가격이 2병이다. 치즈 한 단위가 그러니까 와인으로 봐가 2병이다. 2병이 2단인데 이제는 세계 가격은 한 병이 됐다. 그 얘기는 외국에서는 치즈 가격이 떨어진 것이고 우리나라로서는 치즈 가격이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치즈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우리나라 가격보다는 세계 가격이 더 높죠. 높으니까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생산업자는 그거 가지고 국내 파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것이 돈을 더블로 받게 되니까 수출을 하게 되죠. 수출을 하게 되고 외국으로서는 2가 되는데 2보다 뭔가 하면 들어가지고 물건이 더 들어오니까 공급이 늘면서 이제 1로 떨어지는 셈이죠. 자, 그래서 자, 이거 겁니다. 이거 냈고 비교 우위. 자, 무역으로 외국은 상대 가격이 1이다. 그래서 치즈 한 단위하고 포도주 한 단위로 치즈 한 단위로 포도주 살 수 있다. 무역이 없다 그러면 포도주 2갤런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에 치즈 한 파운드를 생산하는데 충분한 노동이 해결된다. 무역이 없을 때는 이 포도주 2갤런의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에 치즈 한 파운드를 생산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치즈 생산으로 와이너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노동이 해방돼 가지고 치즈 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반면 외국으로 봐가지고는 포도주 2갤런 생산을 중단하는 대신에 자, 앞에 볼까? 자, L스타가 3,000이다. 그러니까 외국의 부존 자원이 3,000이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00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 3,000명이든 어쨌든 3,000시간이 있다. 그럼 외국은 자체적으로 치즈 이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은 500파운드입니다. 그러니까 치즈는 한 단위 생산하는데 그 6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와인은 3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걸 몽땅 다 가지고 치즈 생산한다 그러면 치즈는 500단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주를 와인만 생산한다 그러면 이 가지고 1000단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죠. 한 단위 생산에 3시간 필요하니까 1000단위 생산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자, 이 가격이 이렇다 그러면 그때는 몽땅 다 이 와인을 생산해 가지고 몽땅 와인을 생산해 가지고 1000단위 와인을 생산해 가지고 가격을 이 가격에다가 치즈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치즈 1000파운드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몽땅 다 치즈만 만들어도 최대한 만들어도 500밖에 못 만드는데 치즈 안 만들고 와인 생산해서 무역에서 팔게 되면 이거의 배가 되는 1000파운드만큼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 가지고 소비를 배를 맥시멈이지만 특별한 예지만 배까지 늘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무역이 일종의 간접 생산 방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국도 마찬가지죠. 자국도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게 1000시간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가지고 와인 생산한다 그러면 맥시멈 500단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2시간 해가지고 한 단위 생산할 수 있으니까 500단위 생산하고, 치즈 생산한다 그러면 맥시멈 1000단위죠. 1000단위인데 그런 경우에 뭐 비교 우위가 있는 치즈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다 와인으로 교환한다 그러면 1000단위만큼 와인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인 우리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 500인데 무역을 통해 가지고 이게 1000으로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무역을 통한 이익, 소비를 배까지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숫자를 통해 가지고 무역의 이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무역의 이익까지 봤습니다. 무역의 이익.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임금에 대해서 보겠는데, 임금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무역의 이익까지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격의 결정,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 곡선, 세계적인 상대 공급 곡선을 유도를 했죠. 그래서 세계 균형을 찾아봤죠. 찾아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숫자의 예를 집어넣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역 이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 생산 가능 곡선을 통해 가지고 생산 가능 영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소비 가능 영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역의 이익을 봤습니다. 자, 이상